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기다리겠습니다.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냠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소설 픽션들입니다. 네, 픽션들은 1944년에 출간된 단편 소설집이에요.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 그리고 기교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부분에 걸쳐 총 17편의 단편을 수록하고 있는데, 보르헤스는 이 책을 통해 현실과 허구, 무한성, 시간 같은 철학적인 주제를 탐구하고자 했다고 해요. 작가 소개해드릴게요. 보르헤스는 아르헨티나의 세계적인 소설가예요. 주로 짧지만 밀도 높은 단편들로 유명한 작가이면서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독창적인 문학 스타일을 고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픽션들은 특히 보르헤스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언제나처럼 냠냠이가 책 소개, 저자 소개와 책 소개 드렸고요. 저희가 드디어 만나봅니다. 저희 독서 스텔라 책 리뷰 방송 7년 만에 만나보는 아르헨티나의 거성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작가고요. 저희가 최근에 리뷰했던 두 권의 책,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 그리고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에서 각각 언급되었을 정도로 현재까지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책의 구성은 앞서 냠냠이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크게는 두 개의 챕터, 총 17개의 단편을 담고 있고요. 앞 챕터라고 볼 수 있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에서는 저희가 두 개의 단편, 바벨의 도서관과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을 함께 읽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라고 볼 수 있는 기교들에서는 기억의 천재 푸네스와 남부를 함께 읽어볼게요. 자, 그럼 저희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첫 번째 단편 소설로 바벨의 도서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벨의 도서관은 이 단편 제목처럼 도서관의 의미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은 1인칭 화자 시점에서 주인공이 어떤 도서관의 사서로 나오고요. 이 도서관에 대해서 무한한 육각형의 방으로 이루어진 우주 같은 공간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 도서관에는 모든 책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책은 알 수 없는 글자로 뒤덮여져 있어요. 저희가 이 바벨의 도서관을 17개의 단편 중에 첫 번째로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선택한 4개의 단편 중에 가장 앞서 위치하기 때문이고,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이 소설에서의 화자는 여행을 떠난다라는 표현으로 이 해당 도서관과 도서관이라는 개념적인 정의에 대해서 현실과 허구를 넘나들며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도서관에 대해서 화자가 표현하는 것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99페이지. 각 육각형 진열실의 벽에는 책장이 5개씩 비치되어 있다. 각 책장에는 똑같은 크기로 된 32권의 책이 꽂혀 있으며 각 책은 410페이지다. 각 페이지는 40행으로 되어 있고 각 줄은 80여 개의 검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각 책의 책등에도 글자들이 있다. 책등이랑 이제 책 사이드를 말하는 거겠죠. 이 글자들은 책의 내용을 지시하거나 예시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불일치가 한때 이상하게 보였다는 사실을 안다. 그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전하기 전에 나는 몇 가지 원리들을 떠올리고자 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지. 네. 첫 번째 원리는 도서관이 태고적부터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세계의 미래 역시 영원하리라는 것을 곧바로 추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원리는 철자 기호의 수는 25개다라는 것이다. 300년 전에 이 원리를 발견한 이래 도서관에 대한 총체적 이론을 세울 수 있었으며 그 어떤 추측으로도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 바로 거의 모든 책이 일정한 모양을 취하고 있지 않으며 어지러운 속성을 갖고 있다는 문제가 충분할 정도로 해결되었다. 냠냠이의 설명처럼 책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두 가지의 개념적인 정의를 보르헤스가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로 언급한 태고적부터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불완전한 사서인 인간은 우연이나 개구쟁이 조물주의 작품일지도 모른다면서, 반면에 책장들과 불가해한 책들, 방문자를 위한 그칠 줄 모르는 층계들, 그리고 앉아있는 사서들을 위한 화장실처럼 우아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우주는 오직 하나의 신이 제작한 작품일 수밖에 없다라고 부연하고 있고, 두 번째 원리로 소개한 철자 기호의 수는 25개다라는 말은 책의 107페이지, 사실 도서관은 모든 언어 구조와 25개의 철자 기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변형체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허튼 소리는 하나도 없다면서, 도서관은 거대하지만 동일한 책이 2권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런 부정할 수 없는 전제들로부터 도서관은 완전하고 완벽하며
그곳의 책장들은 바로 모든 언어로 표현 가능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해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 오빠가 말한 것처럼 이 도서관이 모든 책들을 소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도서관은 완전하고 완벽하며 동일한 책이 2권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으로 나타난 반응은 무한한 행복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완전하고 비밀스러운 보물의 주인이라고 느꼈다는 거죠. 이 책들이 도서관에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못 풀 문제나 개인적으로 해결 못할 세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 도서관을 통해 무한한 행복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는 적극 공감하고 개인적으로 정말 책을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서관이 무한하고 완벽하고 완전함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는 수만 권 혹은 수십만 권의 책이 존재할지라도 단 하나도 같은 책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네. 다소 진부할 것 같지만 실제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 네.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로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었고 도서관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를 비유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책은 우리의 어떤 지론이나 지식이나 정보를 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이 우주에서 해결 못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처음에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의 도서관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책의 98페이지. 앞서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을 읽으면서 한강 작가가 표현했던 단 하나의 단어, 완전하고 완벽한 단어를 찾기 위한 그 노력과 시도에 대해서 저도 언젠가는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98페이지 도서관의 모든 사람들처럼 나는 젊은 시절 여행을 했다. 나는 한 권의 책, 편람 중에 편람일 책을 찾아 돌아다녔다. 그리고 책의 105페이지 책의 사람에 관한 믿음으로 어느 육각형 진열실의 어느 책장에는 나머지 모든 책에 암호 해독 써이면서 완벽한 개론서가 존재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사람들은 주장했다면서 한 사서가 틀림없이 그 책을 살펴보았으며 그래서 그 사서는 신과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이 구역의 언어에는 아직도 아득한 옛날의 그 사서를 숭배하는 종파의 흔적이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 순례를 떠났다. 앞서 말한 여행이겠지. 100년 동안 모든 길을 돌아다니며 샅샅이 뒤졌으나 허사였다. 어떻게 그를 숨겨놓은 존경스러운 비밀의 육각형 진열실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소급적 방법을 제시했다. A라는 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A가 있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B라는 책을 참조하고 B라는 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C라는 책을 참조하고 그렇게 무한하게 되돌아가는. 이런 모험들을 하면서 나는 내 일생을 허비하고 소비했다. 나는 우주의 어떤 책장에 그런 완전하고 완벽한 책이 있을 거라는 사실에 대해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알려지지 않은 신들에게 한 사람만이라도 그 책을 살펴보고 읽어본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당신의 거대한 도서관이 한순간만이라도 아니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한강 작가가 히라버 시간에서 표현했던 한 단어라는 개념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일치했다라고 느꼈고 한강 작가가 보르헤스의 소설을 소설 히라버 시간의 첫 페이지에서 언급했었던 것처럼 해당 소설 그리고 해당 작가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 바벨의 도서관을 읽으면서 확인했다고 혹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짐작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급부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하는데요. 107페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서관에서의 의미 있음이 아닌 터무니없음이 정상이며 합리성은 기적에 가까울 만큼 예외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들이 열병을 앓는 도서관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그런 도서관에서 우연하게 집어든 책들은 다른 책들로 변형될 위험에 끊임없이 처한다. 그래서 그들은 미쳐서 헛소리를 되내는 신성처럼 모든 걸 긍정하고 부정하며 마침내는 모든 걸 혼동한다. 이 무질서를 보여주는 구절이었는데요. 저는 이 구절에서 유발 하라리가 넥서스에서 진실과 허구를 구별할 때 어디까지가 그 정보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임을 분별할 수 있을까? 그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했잖아요. 그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모두 완전하고 무한하다고 했는데 과연 거기서 집어든 그 책 하나가 계속해서 변형되지 않을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꼽아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라고 화자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냠냠이가 언급한 대목에서처럼 무질서가 반복되면 질서가 된다 라는 문구가 인상 깊었고 이 단편소설 바벨의 도서관은
전체 6장 반에 달하는 짧은 분량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뤄본 보르헤스의 단편소설 바벨의 도서관을 뒤로하고 네.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은 주인공이 중국인 유춘 박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독일 제국의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영국군의 명령을 받는 아일랜드 사람인 리처드 매든데이에 쫓기면서 이 소설이 시작돼요. 그래서 책의 서문에 저자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말하길 이 8번째 작품인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은 탐정 소설이며 따라서 독자들은 한 범죄가 어떻게 저질러지며 그것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모두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하는 내용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리처드 매든 데이위에게 쫓기면서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스티븐 엘버트고요. 네. 책의 118페이지. 친숙해 보이는 집 뒤편에서 등불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다. 등불은 나무 줄기들을 비추었다가 어떤 때는 나무들 때문에 완전히 가려지기도 했다. 달빛의 색을 띠고 북 모양을 한 등롱이었다. 키가 큰 어느 남자가 그것을 들고 오고 있었다. 나는 등불에 눈이 부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가 대문을 열었고 내 모국어로 천천히 말했다. 자비로운 스펑 씨가 저의 고독을 달래주려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군요.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도 정원이 보고 싶어 찾아온 거죠. 나는 그 이름이 우리 집안의 어느 관리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정원이라고요?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 말입니다. 그러자 내 기억 속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였고 나는 나조차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저의 선조 추이펀의 정원이지요. 당신 선조라고요? 당신의 그 고명하신 선조라고요? 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스티븐 엘버트를 처음 만나게 되는 화자, 그리고 이 단편소설의 제목인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대목이에요. 맞아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주인공은 첩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주인공을 추적하는 리처드 매든을 피해서 이 스티븐 엘버트의 집으로 혹은 이 정원으로 우연찮게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만났는데 이 스티븐 엘버트가 나의 조상, 나의 선조 추이펀을 알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흥미롭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알고 있지? 라고 쫓아 들어가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작가인 보르헤스의 특징이자 기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몇 가지 키워드 중에 바로 미로에 대한 언급이 등장해요. 네. 그래서 이 추이펀이 쓴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스티븐 엘버트가 얘기를 해주죠. 119페이지. 그는 한 권의 책과 하나의 미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언젠가 추이펀 선생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은퇴해서 책을 쓰겠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은퇴해서 미로를 만들겠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두 개의 작품을 상상했습니다. 아무도 책과 미로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혼란스러운 그의 소설, 바로 그의 책이 바로 미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해답을 저는 두 가지 조건을 통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추이펀 선생이 정말로 무한한 미로를 세우고자 했다는 흥미로운 전설이며 둘째는 제가 발견한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나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에 모든 미래가 아니라 몇몇의 미래를 남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되돌려 주었다. 엘버트가 계속 말을 이었다. 지금 저희가 읽어드린 대목들이 주요한 문장 중 일부라고 봤을 때 책은 미스터리 서사의 구조를 띠고 있고요. 네. 뭔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스티븐 엘버트의 자세와 분위기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의 세계관으로 빨려 들어가는 화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보면 이 단편의 제목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이잖아요. 근데 추이펀이 쓴 책의 제목도 바로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지금 우리 독서 스텔라 이슬 예? 냠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냠냠과 이슬. 냠냠과 이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소설을 읽고 있는데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독일 스파이 이 화자의 내용인가 혹은 추이펀이 쓴 소설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나? 이렇게 경계가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자인 유춘과 스티븐 엘버트의 대화를 통해서 이 소설을 읽어내려가고 있는 우리 독자들은 실제 이 단편소설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 안에 있는 화자인 유춘의 조상인 추이펀이 쓴 소설인 동일한 제목의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을 따라 읽어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네. 실제 어떤 소설을 읽어내고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게끔 한다라는 점이고 책의 125페이지
엘버트가 말했다.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은, 여기서 말하는 이 소설은 바로 추이펀이 쓴 소설을 이야기하고요. 거대한 수수께끼이거나 비유이며 그 주제는 시간입니다. 깊숙이 숨겨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었던 겁니다. 한 단어를 항상 생략하는 것, 서투른 은유와 너무나도 분명한 완곡어법을 사용하는 것, 그 단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가장 명확한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저는 수백 묶음의 원고들을 비교해 보았고 필경사들이 부주의로 인해 범한 오자들을 정정했고 그 혼돈스러운 계획을 추측했으며 원래의 순서대로 그것을 재정리했고, 아니 재정리했다고 믿었으며 작품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저는 그가 단 한 번도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설명됩니다. 추이펀이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은 불완전하지만 그릇되지는 않은 우주의 이미지입니다. 뉴턴이나 쇼펜하우어와는 달리 당신의 조상은 통일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을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스티브 엘버트가 덧붙이길, 대부분의 시간 속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 속에서 당신은 존재하지만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시간 속에서 저는 존재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간의 경우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제게 호의를 베푼 이번과 같은 경우 당신은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경우였다면 당신은 정원을 가로지르다가 죽어있는 저를 발견했을 겁니다. 또 다른 경우에 저는 지금처럼 똑같은 말을 하지만 하나의 실수, 즉 유령이지요. 라고 이제 답변을 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우리 해석할 수 있다를 화자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멀티버스예요. 네. 예. 근데 이 듣는 화자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우리 같이 있지만 나는 유령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같이 있기도 하고 너만의 시간이기도 하고 나만의 시간이기도 하면서 우리 둘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 네. 라는 건 저희가 앞선 과학책들에서 숱하게 말씀드렸던 양자역학에 대한 개념을 소설로서 풀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중우주를 그렇지. 뜻하는 거죠. 네. 저희가 최 사장의 지대넘냐 그리고 김상욱 박사 외 여러 박사님들이 쓰신 과학은 논쟁이다 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책 제목이 왜 두 갈래로 갈라지는 인가가 와닿더라고요. 계속해서 무한히 분기하는 시간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선 책들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시간, 즉 대상의 성질이 파동으로 존재하거나 또는 입자로 존재하거나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확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편소설에서 보르헤스가 이야기하는 시간에 대해서 관련된 개념들로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등장해요. 대반전. 네, 대반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엘버트를 보고 화자인 유추는 떨면서 이제 모든 점에서 추이펀의 정원을 다시 창조한 당신을 존경하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해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실제 감사할 수도 있고. 실제 감사할 수도 있고. 음. 근데 앞에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정말로 나는 약간 떨면서 말했다라는 지문이 있어요. 그러자 엘버트가 대답해요. 모든 점은 아닙니다. 시간은 셀 수 없이 많은 미래들을 향해 영원히 두 갈래로 갈라지거든요. 그 미래들 중 하나에서 저는 당신의 적입니다. 딱 말해요. 나는 어떤 미래에서는 너의 적이었을 거라고. 화자 유추는 위협감을 느끼잖아요, 또. 그러면서 이 엘버트 집에서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눈을 돌려서 창밖을 보니까 저기 멀리서 리처드 매든 대위가 오솔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위협감을 느끼겠죠? 저편에서는 리처드 매든 대위가 나를 포위해 오고 이 엘버트는 어떤 미래에서 나는 너의 적일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는 엘버트를 총으로 쏴요.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의 첫 페이지부터 언급되었던 나를 추격하고 있는 리처드 매든데이가 오솔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고 화자인 내가 엘버트에게 말하길 미래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즉 화자는 당신의, 엘버트의 친구입니다.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제안했고 그에 대해 엘버트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뚝 선 그가 높은 책상에 서랍을 열었다. 그는 잠시 내게 등을 돌렸다. 나는, 즉 화자는 이미 리볼버 권총을 꺼내들고 있었다. 그리고 극도로 조심스럽게 총을 쏘았다. 엘버트는 단 한마디의 신음도 내뱉지 않은 채 즉시 쓰러지고 말았다. 나는, 즉 화자는 엘버트가 번갯불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맹세한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비현실적이고 중요하지도 않다. 매든데이가, 즉 나를 쫓고 있던 추격자가 방 안으로 들이닥쳐 나를, 즉 화자를 체포했다. 나는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가증스럽게도 나는 승리했다. 여기서 무슨 말이지? 라고 한번 되뇌게 되었고 나는, 즉 화자는 공격을 받아야 할 비밀의 도시 이름을 베를린에 전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화자인 유추는 공격을 받아야 할 비밀의 도시 이름을 아군이 있는 베를린에 전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어제 그곳에 폭격이 가해졌다. 나는, 즉 화자는 공격을 받아야 할 비밀의 도시 이름을 아군이 주둔한 베를린에 전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네. 여기서의 궁금증은 나는 여기서 엘버트를 총으로 쏘았고 매든 대위에게 체포되었는데 대체 어떻게 베를린에 전했다는 거지? 맞아. 라고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고, 그에 대해 설명하길 바로 그래서 그런 이름, 그 도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란 거예요. 그래서 화자 유추는 그 비밀의 도시 이름, 바로 엘버트라는 이름의 도시를 보고하기 위해 그 엘버트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총으로 쏴서 죽였고 네. 엘버트를 살해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고 나의 대장이 바로 그 수수께끼를 풀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화자인 유춘 박사가 추격자인 매든데이를 따돌리고 찾아간 스티브 엘버트를 총으로 쏘아 죽인 과정과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왜 그를 쏘았는지에 대해서 책의 말미에서나마 저자인 보르헤스가 설명했던 것처럼 탐정소설로서의 완벽한 구성을 취한다는 것.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구성의 소설, 그리고 이런 반전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스티브 엘버트를 총으로 쐈을 때 그 총으로 쏴서 죽인 게 그 자체로 반전인 줄 알았는데 그 맨 마지막 구절에 엘버트가 바로 그 도시의 이름이었다라는 게 더 큰 대반전이었어요. 엘버트를 갑자기 총으로 쏘아 죽이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독자들에게 충분히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였고, 그리고 다음 전개돼서 그렇다면 매든데이에게 체포될 텐데 혹은 매든데이를 마주할 텐데 또는 도망갈 텐데 라는 정도의 예상이 되었는데 실제 이 엘버트를 쏘음으로써 본인의 대장에게 폭격해야 하는 도시의 이름을 기사로서 알린다라는 점, 네. 굉장히 신선했다. 정말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반전을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느끼다 보니 개인적으로 최근에 저희가 함께 읽고 리뷰했던 예감? 줄리언 반스의 소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가 오버랩됐어요. 네. 그만큼의 반전을 따라가는 소설의 구조라고 보였고, 네. 그리고 속도감이 있죠. 역시 그렇다면 이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영향을 조금이나마 혹은 직간접적으로나마 받지 않았겠나라고 추측해보나요? 반스 형님이 예, 제 생각입니다. 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네. 정리하면 전체적인 분량은 짧지만 굉장히 짜임새 있는 구조와 극적인 대반전의 반전을 이루고 있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네. 추천드려봅니다. 네. 자, 첫 번째 챕터인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에서 두 가지의 소설, 바벨의 도서관과 이 챕터와 동일한 제목의 단편소설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 두 편을 읽어봤고요. 네. 두 번째 챕터 기교들로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챕터인 기교들에서는 역시 두 편의 단편소설을 만나볼 거고요. 첫 번째로 기억의 천재 푸네스 읽어볼게요. 네. 기억의 천재 푸네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픽션들의 모든 단편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잘 아는 포멀한 플롯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다른 단편들은 환상의 세계가 섞여 있다거나 시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다거나 그랬는데, 이 기억의 천재 푸네스는 화자인 나와 주인공 푸네스의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거든요. 등장하는 두 인물의 대화와 서사를 따라간다는 점, 네. 일반적인 소설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네. 저희가 읽어왔던 소설들의 분위기로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자인 나가 이 푸네스를 그리면서 그와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돼요. 136페이지, 푸네스의 첫인상은 또렷하게 남아있다. 1884년 2월 혹은 3월의 어느 날 저녁 나는 그를 만났다. 그해 우리 아버지는 나와 함께 프라이벤투스로 휴가를 보내러 왔다. 좁은 도로에서 만난 그 아이, 푸네스죠. 그 아이는 아무와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으며 항상 시계처럼 정확하게 시간을 알고 있고 몇몇 기괴한 행동으로 익히 알려진 이레네오 푸네스라는 소년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렇지, 여기서도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푸네스의 집에 갔을 때 푸네스의 어머니가 나를 맞이하면서 이레네오 푸네스는 뒷방에 있고 그 방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말해주면서 이레네오는 촛불을 켜지 않고도 시간을 보낼 줄 안다고 덧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141페이지에 보면 나와 푸네스가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내가 느끼길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 말들이, 푸네스가 한 말들이 박물지라는 책 7편 24장에 나오는 첫 구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장의 주제는 기억이었으며 마지막 말은 한 번 들었던 말을 정확하게 반복할 수는 없다였다. 그래서 이때의 밤을 화자가 똑똑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푸네스가 앞서 말씀드린 박물지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읊어줘요.
정말 세세하게 사례까지 열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자는 이 푸네스는 기억력이 엄청나구나. 이거 비범하구나. 그의 지각력과 기억력은 완전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처럼 기억력 천재, 기억의 천재 푸네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이 푸네스는 라틴어와 스페인어로 박물지에 기록된 경이적인 기억력의 사례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하면서 책의 143페이지 나인 화자는 푸네스가 전신이 마비되었음을 알았지만 그것은 그에게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은 최소한의 대가라고 합리화했다. 아니 그렇게 느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가 보니 19년 동안 그는 꿈을 꾸듯 살아왔다는 것이다. 바로 전신마비가 되었기 때문이겠지. 즉 보지 못한 채 보았으며 듣지 못한 채 들었으며 모든 것, 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린 상태였다고 했다. 말에서 떨어지면서 그는 의식을 잃었고 의식을 회복했을 때 현재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풍요로웠고 굉장히 선명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사소한 기억도 명확하게 되살아났다. 바로 이렇게 푸네스가 전신마비를 겪게 되는 과정 속에서 기억력이 굉장히 예민하거나 혹은 발달되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 푸네스는 본인의 그 완벽한 기억력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144페이지에 나오는데 푸네스가 나 혼자 지니고 있는 기억이 이 세상에 생긴 이래 모든 인간이 가졌을지도 모르는 기억보다 더 많을 거예요. 내 꿈은 당신들이 깨어있는 상태와 같지요. 한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에는 내 기억은 쓰레기 더미와도 같지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봤을 때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기억력의 수만 배는 더 많은 기억력을 가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이 흔히 좋다고 하면은 대단한 능력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수만 배의 기억력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얼마나 괴로운지 알겠니? 라는 것을 화자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한번 보고 잊어버려야 할 만한 것들도 모두 기억하는 거고 방대한 양의 기억들을 모두 기억할 수밖에 없는 현상과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푸네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면들이 우리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했다고 느끼고 네. 책의 147페이지 푸네스에게 잠을 자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푸네스는 침대에 들어놓은 채 어둠 속에서 글을 에워싸고 있는 바로 그 집들의 장식 쇠시리와 벽의 균열을 정확히 그려낼 수 있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의 즉 푸네스의 기억 속에 있는 가장 하찮은 것도 우리가 지각하는 육체적 희열이나 육체적 고통보다 더 상세하고 생생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책의 저자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에 대해서 궁금해졌는데 저희가 이 기억의 천재 푸네스를 비롯해서 총 4편의 소설을 전체 17개의 소설 중 4편의 소설을 말씀드리지만 책의 단편 소설을 군데군데에서 거듭해 만나볼 수 있었던 이와 비슷한 표현 잠을 자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래서 즉 불면에 대해 이야기한다라는 점에서 이 작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소설 외적으로 찾아보니 실제 저자인 보르헤스가 굉장히 심한 불면에 시달렸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불면으로 인해서 자살 시도까지 행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완성되었지 않나 혹은 소설에 참고되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소설 기억의 천재 푸네스의 마지막 148페이지 1868년에 태어난 푸네스는 19살이었지만 내게는 즉 화자에게는 이집트보다 더 오래되고 예언서나 피라미드보다 더 이전에 만들어진 동상처럼 근엄해 보였다. 나는 내가 즉 화자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무자비한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쓸데없는 몸짓들을 증식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푸네스는 1889년에 폐울혈로 세상을 떠났다. 네. 결국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푸네스를 통해서 화자가 즉 저자인 보르헤스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어떤 메시지를 담았을까라고 생각해봤고 네. 결국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네. 나의 무의식적인 혹은 의식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네. 나와 함께하는 상대 혹은 불특정 다수, 불특정 소수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달리 또는 의도한 것 이상으로 전달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남을 수 있겠구나. 그렇지. 기억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저도 기억과 망각의 균형이 중요하겠다라는 보르헤스가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나와 타인의 관계, 내가 타인에게 하는 행동과 생각들 전반에 걸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네. 그런 면에서 이 단편소설 기억의 천재 푸네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챕터 기교들의 마지막 소설 남부로 들어갑니다. 네, 이 소설 단편 남부에는 보르헤스의 고향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등장해요.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사람인 후안 달만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요. 주인공 달만은 본인 조상의 땅 남쪽, 남부의 커다란 농장 건물을 구해낼 수 있었는데 그 남부로 가고자 기차 여행을 시작해요.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본인의 고향을 그린다는 점에서 특징으로 볼 수 있고 네. 이 책의 133페이지 이 두 번째 챕터 기교들을 설명하는 저자의 서문에 있어 작가가 말하길 아마도 내 최고의 단편일 남부에 관해서는 그것이 소설적인 사건들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읽힐 수 있다는 점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네. 라고 설명한다는 거지. 그래서 작가인 루이스 보르헤스가 이 책에 담긴 17편의 단편 소설을 비롯해 여러 소설과 글들을 써왔겠지만 본인 입으로 말하길 내 최고의 단편일 남부에 관해서는 이라는 표현에서 이미 이 남부를 읽지 않고서는 그냥 지나치게는 독자로서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남부를 선정했어요. 용납할 수 없었다. 작가가 말하는 본인의 최고의 단편 소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손꼽는 본인의 최고의 단편 소설이 앞서 설명드린 달만이 남부로 향해 가면서 시작이 되는데 달만은 바일이라는 독일의 동양학자가 번역한 너덜거리는 천하로 밤의 이야기 한 권을 손에 넣었다고 해요. 그는 발견한 책을 살펴보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급히 층계를 뛰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그의 이마를 스쳤고 그에게 문을 열어준 아내의 얼굴에는 공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이마를 문지른 그의 손에서 빨간 피가 묻어나왔기 때문이죠. 최근에 누가 페인트를 칠한 뒤 닫는 것을 잊어버린 여닫이 창문의 모서리에 부딪혀 상처가 난 것이었던 거예요. 달만은 일단 잠들 수 있었지만 새벽에 깨어났고 그때부터 모든 게 끔찍한 맛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고 전하고 있어요. 높은 열이 그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었고 앞서 손에 쥔 천하루 밤의 이야기에 나오는 삽화들이 악몽을 장식했다고 해요. 그렇지.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책의 화자인 달만에게 일어나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반전과 속도감 있는 전개를 보여주고 있고요. 책의 220페이지 현실은 대칭과 약간의 시대착오를 좋아한다. 달만은 승합마차를 타고 병원으로 왔는데 앞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대로 이마를 다쳤기 때문에 이제는 승합마차를 타고 콘스티투시온 광장에 있는 기차역을 향하고 있었다. 기차역 대합실에서 그는, 즉 달만은 아직 30분이나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문득 그는 브라질 거리의 어느 카페에 마치 오만한 신이라도 되는 양 사람들이 쓰다듬는 것을 허락하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는, 즉 달만은 그 카페에 들어갔다. 거기에 잠든 고양이가 있었다. 달만은 커피 한 잔을 시키고서 천천히 설탕을 넣은 뒤 맛을 보았다. 고양이의 새까만 털을 쓰다듬는 동안 그는 그 감촉이 꿈이며 자기와 고양이는 마치 유리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인간은 시간 가운데 또 시간이 언급되고요. 연속성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마술적인 동물은 현재, 즉 순간의 영원 속에 살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세 편의 단편에서와 같이 끊임없이 작가인 보르헤스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남부를 향해 가고 있는 와중에 223페이지 달만은 자기가 남부를 향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과거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했다. 또 시간에 대한 비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장소로 가는 게 아니고 시간, 과거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 대목이죠. 그러던 찰나 기차의 차장인 거죠. 그 차표를 보더니 항상 정차하던 그 역이 아니라 조금 앞에 있는 역에서 내려줄 것이라고 달만에게 일러주게 돼요. 또 다른 변수가 작용한다. 네, 달만이 잘 알지는 못하는 역이었고 어쨌든 차장이 내리라고 하니까 달만은 내리게 되죠. 그리고 내렸는데 사실 그 기차 플랫폼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달만에게 역장이 저쪽 가게에 가면 탈 것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지시를 해줬고 달만은 가게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는 224페이지 달만은 마차를 구할 때까지 시간을 때우기로 하고 그 가게에서 식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요. 소설의 시작을 알린 장소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달만이 남부로 향하는 여정을 그리게 되고요.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이마에서 갑작스럽게 빨간 피가 묻어 나왔지만 병원에 입원해 치료하게 되었고 남부로 이동해 요양을 할 계획으로 기차로 이동하는 여정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장의 추천으로 도달하게 된 가게에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책의 224페이지 한쪽 테이블에서 험상궂은 인상의 몇몇 청년들이 먹고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처음에 달만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카운터에 기대어 물건처럼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물살이 돌을 반들반들하게 만들고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격언들이 세련되어지듯 오랜 세월이 그를 왜소하고 지치게 만든 것이다. 그는 자그마했고 거무스름했으며 삐쩍 말라 있었다. 노인은 마치 시간에서 벗어나 영혼 속에 있는 것 같았다. 벌써 이 단편소설 남부에서만 시간과 영혼, 영혼과 시간의 관계성을 몇 차례나 언급하고 있고요. 이 대목에서도 역시 같은 내용과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험상궂은 청년들 중에 한 명인 어떤 원주민 얼굴을 한 젊은 작자가 비틀거리면서 일어서게 돼요. 그치, 술에 취했다는 얘기겠지. 네. 그래서 226페이지. 그리고 후한 달만의 코앞으로 다가오더니 마치 달만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라도 한 듯이 큰 소리로 욕을 내뱉었다. 그 작자는 몹시 취한 척했는데 그 과장된 행동은 모질고 비아냥거리는 인상을 주었다. 시비를 버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 우리가 흔하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네. 볼 수 있는 장면이라서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남자는 욕설을 퍼붓고는 공중에 긴 칼을 던진 뒤 그것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칼을 잡더니 달만에게 결투를 하자면서 도전했다. 거기 가게 주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달만은 맨손이라고 주장했다. 바로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작가인 보르헤스가 말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에는 책이 한 페이지밖에 남지 않아서 또 여기서는 어떤 반전을 주려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시간과 영혼, 영혼과 시간의 얼개로 말씀드렸던 한쪽 구석에 가만히 있던 노인이 칼집에서 칼을 뽑아 달만에게 던져줬고 그 칼이 달만의 발치에 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시간에서 벗어나 영혼 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던 노인이 던져주는 칼이 달만에게 전해졌고, 달만은 몸을 숙여 단도를 집으면서 두 가지를 느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거의 본능적인 그 행동은 자기가, 즉 달만이 결투를 벌이겠다는 사실을 약속하는 것이었다고 하고, 둘째는 그 무기가, 즉 노인이 던져준 단도가 달만의 서툰 손 안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을, 즉 달만을 죽이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데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내게, 즉 달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을 텐데 라고 순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었더라면 내가 지금 칼자루 쥐고 옆에 취객과 싸울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결투를 벌일 거라고는 미처 생각도 혹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또는 앞서 우리에게 이뤄질 미래의 어떤 일들을 감히 예상이나 해볼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는 자신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거나 꿈꿀 수 있었다면 이것이 그가 선택했거나 꿈꾸었을 죽음임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 이것 또한 내가 선택해서 여기로 온 것이 아닌가 회고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달만은 아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모를 칼을 굳게 움켜쥐고 평원으로 나갔다. 달만에게는 희망이 없었기에 두려움도 없었다. 문턱을 나서며 그는 병원에서 보낸 첫날 밤 주사를 맞고 있을 때 이렇듯 넓은 하늘 아래서 칼싸움을 벌이며 적과 맞붙어 싸우면서 죽었다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해방이며 행복이고 축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단편소설 남부의 분량은 많지 않았지만 독자로서 생각해 볼 만한 내용과 키워드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남부까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단편 소설집 픽션들에서 총 17개의 소설 중 4개의 소설, 첫 번째 챕터의 2가지 소설, 바벨의 도서관과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 그리고 두 번째 챕터인 기교들에서 기억의 천재 푸네스와 남부, 총 4가지의 단편 소설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픽션들 책 첫 장 펼치자마자 드는 생각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어렵다? 느꼈어요. 어렵다. 그리고 얇은 단편집이니까 단편별로 짧으면 2장, 길면 5-6장이거든요. 그래서 얇으니까 금방 읽히겠지 했는데 의외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됐고 한 3번 읽었거든요. 그래서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한 편 한 편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특히 이제 이야기 중에 허구와 현실 경계를 너무 자연스럽게 넘나들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이 환상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현실 세계 이야기지? 이런 거를 구분하면서 읽느라고 처음에 힘들었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익숙한 스토리텔링 공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재미적인 요소로도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책을 테트리스 게임하듯이 내가 이렇게 붙여보듯이. 테트리스. 너무 옛날 건가요? 네. 네, 퍼즐 풀듯이 읽는 재미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소설의 구조, 새로운 문학적 기법의 책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쯤 아니라 꼭 한 번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독서스텔라가 7년간 다양한 소설, 한국과 외국의 여러 소설들을 읽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나는 소설의 형태와 형식이라는 맞아. 건 자명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나름의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꼈던 예를 들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네. 같은 책들도 결국은 이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영향을 조금이나마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구조, 서사 그리고 키워드들을 맞아요. 느껴볼 수 있었고 네. 저 이슬이 개인적으로는 소설책을 읽으면서 해당 작가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정보를 찾아보지 않는 편인데 네. 이번 소설은 찾아볼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궁금해서 대체 어떤 성장 배경과 환경을 겪었기에 이런 단편선들을 나열하듯이 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쓸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이었고 실제 아버지와 유전병을 앓으면서 실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가족력 그리고 앞서 기억의 천재 푸네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독한 불면증을 앓았다라는 것 이러한 개인적인 서사가 충분히 소설에 녹아들어 있었다라는 점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어볼 수 있었고 시대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최소 80년 전에 쓰여진 책들이라는 점에서 당대에 내노라 하는 작가들에게 크고 작은 또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충분히 주지 않았을까라고 영향을 많이 받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책은 필수입니다. 저희도 이제서야 읽어봤지만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는 별님들도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예, 별님들. 저희의 청취자들을 저희가 별님이라고 부른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책은 어렵게 어려워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읽었지만 네. 읽고 나서는 든든하다. 네. 밥 한 끼 제대로 먹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2끼 먹었어요 지금. 한 끼가 아니에요. 2끼예요. 네. 자, 든든하게 네. 순댓국밥 하나 먹고 싶나 보네.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진짜 이 책 좋습니다. 네. 정말 추천드려요. 맞아요. 이슬이가 적극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 저만 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고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광활합니다. 네. 그래서 책에서 중복되는 키워드로 미로, 시간, 거울, 무한함. 무한함과 무질서 여러 가지 다양한 키워드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각 단편에 고루고루 배치하고 정렬시킴으로써 네. 책에서 반복적으로 그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세계관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네. 저희는 오늘 준비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소설 픽션들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책으로 돌아올게요. 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